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 기자입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 건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상반기 시장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저는 키워드를 본다면 일단 패닉 탈출이라는 말을 첫 번째 꼽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상고하저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패닉 탈출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올 1월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나올 정도로 그러네요. 지금 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오히려 기회 아니었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둔촌주공이 전용 84 분양가가 13억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고 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네. 너가 건설사한테 뭐 받아먹었냐.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네. 했는데 네. 지금 프리미엄이 한 6억 정도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한 8개월 만에 프리미엄이 6억 정도 붙었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늘어난 문의가 지방에서 대구에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 대구에서 우리 미분양의 무덤, 부동산 침체의 상징적인 지역이 대구광역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대구광역시 하면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이 쳐다보지도 마라. 끝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대구가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통계를 보면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수요자들이 오히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네. 내가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불안한 마음에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 또 막상 사려고 하면 약간 겁이 나긴 해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한 혼란에 빠지고는 있는데 제가 패닉 탈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집값 급락에 대한 경착륙에 대한 패닉은 일단 탈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모두 다 패닉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만 본다면 우리 6월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7월부터 지방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역들이 많아지더니 대구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조사를 하는데 이제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보면 일단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고요. 부동산 R124나 KB부동산,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자체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는 기관이 세 군데인데 부동산원은 플러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부동산 R124는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하락에서 이제 보합으로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추이고요. K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추이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을 이제 우리가 하락 거래냐 상승 거래냐 거래량이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거래량이 835건 정도 됐습니다. 800건대 정도. 11월은 더 작았고요. 10월이 아마 600 몇 건 정도. 서울이 진짜 절벽이었네요. 네. 25개인데 600개, 800개라는 얘기는 한 구에 뭐 30개가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거래 절벽이죠. 올스톱인 상황인데 1월 거래량이 한 1,400건 조금 이상이 됐고요. 2월이 2,400건, 3월이 2,900건, 4월이 3,100건 이렇게 올라와서 최근 6월 통계까지 나왔는데 6월 통계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3,800건이다, 4,000건이 넘었다 정도 나오니까 꾸준하게 거래량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분위기 좋았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한 5,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날 때는 15,000건까지는 갔었고 보통 평균이 평균적으로 5,000건 정도는 갔기 때문에 지금 4,000건까지 회복됐다는 얘기는 거래량 80% 수준까지는 저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상고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회복 속도가 1월, 2월, 3월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고요. 4월, 5월, 6월, 7월 넘어가면서 조금 완만하게
둔화되긴 하는데 그래도 상승 추이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패닉 탈출했고요.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맞다. 상승으로 전환됐고 지금 또 상승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거래가 좀 된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제 금매들이 네네. 좀 많이 팔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에 좀 증가가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지 아직 실제적인 거래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세요. 이게 사실 금매라는 게 참 이게 기준이 웃겨요. 그쵸. 어느 시점에서 금매라느냐. 우리 작년 12월, 1월 집값 떨어졌을 때 생각하면 1월, 2월, 3월에 거래됐던 거래량은 금매가 맞죠. 네.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에 거래된 걸 과연 금매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2021년 기준에서 보면 금매물이고요. 작년 기준에서는 금매물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아파트 중산층 이상의 선호 아파트 시장을 볼 때는 저는 잠실 쪽을 눈여겨보는데 헬리오시티나 이제 잠실 그 운동장역 가까이 있는 엘스 아파트를 보면 잠실 중흥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엘스가 최고가 2021년 9월, 10월에 27억까지 갔습니다. 27억 가다가 집값이 떨어지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작년에 뭐 18억 몇천 정도, 요 정도까지는 떨어졌습니다. 중간층 10층 이상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은 아니고요. 제가 4월인가 5월에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20억, 21억 이렇게 막 거래가 되고 뭐 21억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23억 8천만 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27억이 최고가였죠. 네. 27억에서 한 1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에서 30%, 100이라고 본다면 70% 수준까지는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다가 23억 8천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 88% 수준까지 거의 90% 가까이는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딱 요 정도죠. 30%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100에서 70% 수준 갔다가 지금 85%에서 90% 수준까지.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압구정은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도 그 정도 회복을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하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급매물이 소화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표본에 어느 단계를 가지고 급매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작년 12월, 1월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은 급매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작년의 어떤 그 침체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제 그 또 문제는 이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부장님도 또 어느 방송에서 이제 2차 하락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네. 이게 참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떨어져야 돼. 완전 폭락이야라고 하는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저처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냥 올랐으면 조정이 되는 게 정상이고 하지만 지금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 다시 폭등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야라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는 부동산 전문가들 8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8명 중에 1명은 하락, 폭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명은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상승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한테도 이제 설문조사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질문을 보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9월이 추석이잖아요. 우리 추석은 이게 명절이 약간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명절 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하는 거 좀 안 합니다. 그러면 추석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시장이 진정한 하반기 시장인데 상반기 부동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 크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저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승이라고 답하고 싶은데 하반기라고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바라보면 상승일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네. 왜 퀘스천 마크가 드냐면 우리 2020년, 2021년 이제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오버슈팅이 됐고 이제 분명히 그 버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방법. 우리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1억 원 하고요. 10년 전에 1억 원이 돈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1억 원이 잘 느낌이 안 오면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면 10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10만 원 정도면 그때 네. 통신사 할인 카드 쓰면 네. 10만 원 안 나온 것 안 같아요. 나왔죠. 스테이크 네. 하나 먹고 네. 뭐 이게 뭐 샐러드 바 먹어도 10만 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 큰애가 이제 친구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왔냐 하니까 10몇만 원이 나왔대요. 할인 카드를 쓰고 둘이 먹었는데. 둘이 먹었는데 할인 카드를 쓰고 뭐 10몇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저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평균 인플레이션 3%로 보면은요.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명목 가치는 10억 그대로지만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020년, 2021년 오버슈팅된 버블 가격이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되겠죠. 2020년에는 분명히 10억 원이 오버슈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방법이죠. 10억인데 실제로 조정이 돼서 7억,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또 버블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12월, 1월 정도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면 저는 버블 제거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으면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회복이 했단 말이에요. 100에서 7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5,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 좀 제거되려다가 다시 또 거의 원상복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버블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들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아직은 인고의 세월을 조금 더 지나야 된다. 지금 바로 폭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폭락이 되고 그런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자. 버블? 오버슈팅된 부분이 제거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조정된 폭이 작아.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한 2,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 2차 하락 정도 온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연구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흥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네.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제 떨어졌다가 V자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회복 상승의 대세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 이야기를 했지만 최고 가격 2021년 가격이 2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30억, 35억. 예를 들어서 27억에 샀다고 쳐요. 최고가에 샀으면 취득세 내고요.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30억에 팔아도 과연 얼마 남을까요? 양도세 내고 3억이 남아도 뗄 거 다 떼면은요 1억 정도도 그러네요. 될까 네. 말까요? 그러면 그 1억을 투자하려고 27억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35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잠실 엘스가 35억이 가면 반포나 다른 지역들 강남이나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들은 얼마가 가야 되고 마포 아파트는 얼마가 가야 되며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과연 얼마가 가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는 흥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게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야 돼요? 살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시면 그냥 사세요. 샀다가 기다리면은 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사요. 그러면 사기도 불안해요. 그래요.
그러면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기도 안 사기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럴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2차 하락이라는 거는 좀 이제 뭐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집값이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변동이 말씀이신 있을 거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그때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2008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깁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부동산 집값도 떨어지고 종합 주가도 떨어지고 종합 주가가 천이 붕괴가 됐거든요. 제가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희 애들이 어려가지고 체험 학습을 제가 어디 가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종합 주가가 속보 천이 붕괴가 됐다고. 그래서 고구마를 캐면서 내가 지금 고구마를 캘 땐가 집값이 폭락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09년도에 회복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V자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9년 하반기 이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한 3년에 대한 힌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왜 제가 2009년 하반기를 힌트로 본다면 비슷해요, 상황이. 그때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때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죠. 집값이 떨어졌던 계기가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또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에서 역시 시작해서 떨어졌다가 똑같이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래는 모르지만 그때 힌트를 보면 2009년 하반기에서 2011년까지요. 이렇게 V자로 회복하다가 또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2012년도 정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게 2차 하락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10억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2차 하락이 되면 또 한 30% 떨어지면 5억? 4억까지도 떨어지나? 폭락이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2차 하락이 뭐냐면은요. 이제 10억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9억, 9억 5천 또는 10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또 7, 8억 떨어졌다가 9억 갔다가 2차 하락이 오면 7억이나 한 6억 5천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하락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차 하락에서 30%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포인트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요 정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2차 하락에서 다시 10억에서 7억이나 6억 5천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시간 또 2020년에서 한 2025년까지는 갈 거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그 거품이 좀 제거된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 30%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요때가 정도 되면 불황기 마지막 회복기 진입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또 공포가 생겨요. 우리 2020년, 2021년은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네. 집값 떨어질 거야. 집값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하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하는데 네. 그때 되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또 내다 팝니다. 패닉 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또 둔촌주공 구하기처럼 이제 남은 규제들을 풉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폭락이니까 2차 하락이 왔으니까 두 손 두 발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회복기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밝은 빛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포에 휩싸일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규제를 푸는지를 보시고 아마 남아있는 규제를 풀 겁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풀고요. DSR 규제 풀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양도세 특례라고 하죠.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서 풀면 무서워. 더 떨어질 거야. 지하 5층까지 갈 거야 라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요 정도 왔으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 더 기다려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상승장으로 진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2년, 13년 정도 13년도에 이제 그런 규제 완화 대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013, 14, 15년까지 사신 분들이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공포에 질려서 그냥 일상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네.
그 최근에 이제 집값이 조금 뭐 반등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이제 매물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집값이 좀 높아지면 매물을 걷어들여 그렇죠. 경향도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완전하게 올라가면은요. 네. 절대 집주인들이 매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이게 아파트는요. 이게 부동산도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 꼬마 빌딩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아파트 시장은 철저한 심리입니다. 음. 무슨 심리냐면 줄다리기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고요. 집을 팔려는 매도자가 있으면 서로 입장이 달라요. 이 줄다리기 게임에서 내가 지면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주인이 지면은요. 집값을 깎아줘야 되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지면 집값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이 1, 200도 아니고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게임에 서로 질 수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임인데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죠. 지금 분위기가 무조건 올라가기에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패닉을 탈출하고 이제 반등을 한 데는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내렸나? 안 내렸거든요. 3.5% 그대로입니다. 네. 언제 내리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가 멈췄나?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저는 한 번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지금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기준금리를 내려버렸다. 시장에서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해서 기다렸던 긴가민가했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에요. 총선 앞두고 제발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게 해줘. 지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부동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라는 게 정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폭락을 해서도 안 되고 폭등을 해서도 안 되는데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폭등하게 되고요. 금리를 만약에 올렸다. 그럼 시장에서 또다시 또 시작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또 폭락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네.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의지화 되지 않을 때 미국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올리거나 두 번째 변수는 중국이 좀 안 좋아요. 네. 중국 부동산도 안 좋고 그쵸. 경제가 안 좋아서 이 중국의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또 이게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투자 자금을 뭐 여러 가지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간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금리를 고민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게 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섣불리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판단을 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경기 불확실성에 그렇죠. 미국에 중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절대 급매물로 많이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10억짜리를 7억에 팔고 싶지는 않은데 그쵸, 지금 예. 8억 5천? 9억까지 올라왔으면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매수자들이 계속 막 사주면 계속 올라가는데 매수자들도 7억은 무조건 좋고 8억까지는 괜찮은데 8억 5천? 9억 넘어가게 되면 야 정고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사서 대출 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내가 과연 수익이 나올까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서 그쵸, 지금 네.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거래량 또 올라가긴 했는데 급매물 위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됐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잠실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동탄 이 신도시 갔다 왔는데 동탄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30% 그렇죠. 이하, 네. 뭐 40%까지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회복을 하긴 했어요. 네. 한 서울보다는 조금 약하고요. 한 20%, 25%? 그 정도 수준까지. 100으로 따지면 한 60%, 65%까지 떨어졌다가 70 넘고
75, 80 정도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올라갈 때 같으면 이제 95, 10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올스톱인 상황이다. 매수자들도 지금 관망하고 못 따라가겠어라고 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긴가민가 하니까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은 또 뚝뚝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관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마음도 그렇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또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2022년 집값 하락도 금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모든 게 다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금리를 보는 포인트가 네. 2022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에서 우리나라는 3.5%까지 갔고요. 미국은 거의 5% 이상, 뭐 5.5%, 5.75까지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준금리 3.5%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기준금리 3% 이상 가면 한국 경제가 버티지 못할 거야라는 그쵸. 네. 이야기를 많이 그런 얘기 했는데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힘은 들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힘은 드는데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못 견딜 수준인가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거든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러면 진짜 3%, 3.5%가 진짜 문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정이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 2, 3년에 걸쳐서 3% 갔으면 충격이 좀 완화가 될 텐데 단기간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올렸고 미국이 문제였는데 거의 뭐 작년 3월부터 1년 만에 5% 이상 올렸기 때문에 그 속도에 좀 놀란 거죠. 우리 예상 범위를 벗어난.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하게 되면 예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당황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집값이 심리가 흔들리면서 좀 폭락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은행 잘못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대출금리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하단금리가 5%대까지 갔었고요. 상단금리는 8%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기준금리 3.5인데 상단금리가 8%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렸고 다행히 올해는 5월까지는 좀 떨어졌습니다. 상단금리가 5%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살짝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금리 추이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일부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려도 부담, 내려도 부담일 것 같습니다. 내리게 되면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다시 폭등하게 되는데 총선 앞두고 총선 흐름은 우리 집값 흐름이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 정도는 기본 가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요때 금리 정책이 총선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정부나 정치권, 국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결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올리면은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요. 내리면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결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양 강대국의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또 미국이 최대 채권 발행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렇고 많은 금융 전문가들도 0.25%포인트 정도 올리면 미국이 더 올리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또 모르죠. 또 그거 우리 예상과 다르게 자이언트 스텝 한 2번 밟아버리게 되면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안 올리고 될까? 결국 왜 금리를 올리냐면 자금 유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자금이잖아요. 달러인데 달러. 이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유출 가능성이 있다.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 이상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굉장히 똑똑하세요. 완전 진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글로벌 인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0.25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는 시그널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심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0.25 올리는데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아니면 동결 모드로 갈 거니까 동요하지 마셔라라는 네. 시그널을 좀 줄 겁니다. 그러면 3.5%는 괜찮고 기준금리가 3.75는 죽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0.25 올라가는 불확실성,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0.25를 올려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야 지금 0.25 올리는 게 그럼 앞으로 또 얼마가 더 올라간다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그널을 준다면 0.25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 1위 업체가 비구이 위안인데 네. 비구이 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어요. 채권 296억 원을 갚지 못해가지고요. 30일 유예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일단 부도 처리가 됩니다.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1위 업체고요. 2위 업체가 이제 흥다그룹이라고 흥다. 있는데 네. 흥다가 2021년에 한번 문제가 돼서 그쵸.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았다라고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 채권을 못 해가지고요. 챕터 15라고 하죠. 이게 부도 결국 이게 부도입니다. 네. 부도로 지금 파산. 네. 파산이죠. 네. 네, 파산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이 먼저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채권이 문제가 되면 그럼 중국 내부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그냥 부동산 개발 회사의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요 개인 소유 땅이 아니거든요. 지방 정부의 땅을 100년 임대, 땅을 임대해주고 그 땅을 빌려가지고 돈을 주고 빌려서 이제 부동산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자체는 그 개발 이익,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흥청망청, 네. 좋게 말하면 경제 발전과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그동안 열심히 달렸죠. 네. 이런 뭐 비구이 위안이나 흥다그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대부분 1996년도 그때부터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경제 성장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부동산 개발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게 역사가 깊지 않아요. 30년 동안 발생한 일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30년 동안 엄청난 버블이 생겼다는 얘기죠. 중국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도 선분양 제도잖아요. 네. 분양을 받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대출 받고 입주할 때 아파트 지어놓는 거 보고 잔금 내고 입주하게 되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 버렸습니다. 네. 잔금도 미리 받아요. 아, 그래요? 미리 받고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돈을 미리 아. 받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어줄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도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돈은 냈잖아요. 내 돈은 어떻게? 지금 이게 네. 돈을 받고 지어줘야 되는 게 뭐 200만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만 안 좋으냐 그러면 이게 부동산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 내수 경제도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실업률도 최악의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는 실업률을 이번에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가장 문제가 투명성이라고 보는데 아프면 아 우리가 어디가 아파, 내가 손가락이 아파, 배가 아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수술 받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줘라고 하면 믿고 기다려주는데 네. 중국은 지금 약간 조금 뭐 관리가 들어가고 조금 얘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쉽게 해결해주면 괜찮은데 지금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리스크가 지금 미중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항상 미국이 금융을 쥐고 있는 이게 미국의 힘이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짜 강대국의 조건이요. 첫 번째는 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석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진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금융이 없고요. 중국도 사실 금융이 좀 약하거든요. 영국이 요즘 조금 힘이 빠졌지만 이걸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강자는 미국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중국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한테 약간 대들은 2위가 나 이제 2위 되니까 야 1위 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한판 붙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90년대 일본이 80년대 90년대 일본이 이제 경제 2위였을 때 비슷한 상황이죠. 한번 붙자. 까짓 거 뭐 우리 일본 땅 다 팔면 미국 4배 사 막 이런 자신감이 넘쳐 흐를 때 미국이 한번 욱 밟아주게 되죠.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한번 건드려 주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가버렸거든요. 부동산 폭락을 하면서 지금 또 미중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마지막 카드로 금융을 저는 건드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 번은 올 때가 왔다. 왜? 이 버블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한번 터져서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서서히 안정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연착륙이 가장 좋은데 그 타이밍을 약간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여기서 버블이 한번 터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갔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갈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가면 우리도 또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이 흔들립니다. 미국도 영향을 받긴 받아요. 네. 중국이 가장 아프지만 미국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수출에도 우리가 최대 수출 국가인데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이 흔들리게 되고 금융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투자 자본들이 리스크가 커지니까 일단 안전한 미국으로 일단 잠시 피난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안심할 그렇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 동결로만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리 올리게 되면 부동산 다시 또 이런 상황 때문에 2차 하락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미국을, 글로벌 금융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흥분하지 말자. 지금 최근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조정된, 좀 떨어진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된 금매물이 있으면 사셔도 된다. 왜? 사셨다가 좀 더 올라가면 땡큐고요. 또 2차 하락이 와서 떨어지더라도 나가 8에 샀다가 7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1억은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중국이 미국이 어떤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이게 뭐 평생 가지는 않거든요. 이 몇 년의 충격을 지나면 다시 또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뭐 이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연끌하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분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30대들이 또 연끌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12년도 11년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더 나가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심지어 2012년도 집값 하락도 몰라요. 모르죠. 2017년 집값 올라갈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하락은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고요. 아, 이거 잠깐 조정됐다가 2019년에 또 살짝 조정됐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뭐 금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반기 또 부동산 시장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네. 많이 이제 얘기하셨지만 역전세 문제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전세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좀 불안 요소인데 네네. 역전세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보시나요? 역전세 제가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역전세는 뭐냐면 네.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네. 근데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4억을 받고 부족한 1억을 내 돈을 보태서 5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1억 원이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이지 5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현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어도 현금 5억 없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5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경매 넘겨버리게 되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지면 세입자는 5억 가져가고 2억은 집주인한테 가면 끝나요. 집주인이 손해예요.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면 2022년 10월, 11월, 12월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려 버렸는데요.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떠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역전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의 이제 주 논리 중에 하나가 역전세가 더 심해져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매매 가격이 어떻게 버티느냐라고 하는데 봐야 될 건 일단 아파트하고요. 빌라고 오피스텔을 약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이 높아요.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생기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니까 안 들어가고 월세로 가거나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안전할 것 같은 전세가 이제 불안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월세로 돌아서게 그렇죠. 되고요.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아파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반등이 빨리 되지 않으면 전세 한 번 더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두 번째는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클 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순식간에 1년 만에 2배가 늘어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니까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는데 역전세가 생기는 얘기는 지나치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갑자기 발생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나치게 올랐을 때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2020년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나올 때 그때부터 약간 버블이 생겼죠. 전세도 버블이 생겨서 언제 정점을 찍냐면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가 계약된 금액이 300조 정도 됩니다. 전세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 떨어지죠. 2022년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전세의 마지막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11월이 최대 고비입니다.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트의 아이파크가 6,700세대가 들어옵니다. 네네. 그게 최대 고비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강남의 서울 쪽에 큰 입주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길어야 1년 정도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되면 아마 서울의 강남 쪽에 전세 가격은 다시 서서히 정상화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미 떨어졌고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1차 하락, 2차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18억 하던 게 11억, 13억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더 떨어져서 뭐 5억, 7억 떨어진다? 강남의 새 아파트가 5억, 7억 떨어지면 우리가 가야죠.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진 가격이고요. 여기서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걸 자꾸 폭락으로 끌고 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는 있다.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만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역전세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뭐가 나온지 아시죠? DSR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 대해서만 DSR을 살짝 풀어줬는데 정부도 1년 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시를. 그래서 한시예요. 그러니까 정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야 1년 지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네. 지금 1년이 문제니까 1년 동안만 전세금 못 돌려주는 분들에 한해서 DSR을 풀어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고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100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100명 중에 80명은 반환할 능력이 있는 집주인들이고요. 20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 20명 중에 14명은 대출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6명은 대출을 받아도 안 되는 분들. 그러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주게 되면 이 100명 중에 14명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집주인들은 이제 돈을 내줘야 될지 대출을 받아야 될지 전세는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고민되겠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하는데 네. 정부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돌려줘야 될 돈이 맞습니다. 그거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뻔뻔하게 돌려줘야 됨에도 세입자가 만기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전세금 떨어진 게 내 잘못이야? 저 보증보험 회사 가서 받아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본인 돈으로 돌려주시든 대출을 한시적으로 받아서 돌려주시든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막혔기 때문에 급매물로 판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800건, 11월에 700건 나온 게 결국 이런 역전세를 못 견디는 분들이 아마 급매물로 상당 부분 팔지 않았나 싶고 다수의 집주인들은 작년 12월에 팔지 않았습니다. 6개월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급매물로 던집니까? 네. 다수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 집주인들이 집을 팔 때는 아마 조금 더
등락을 거듭하다가 제 생각에는 한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도 또 대출은 좀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고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요. 뭐 가계부채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음. 관리해야 되는데 자, 가계부채의 관리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부채 절대 금액이 늘어나는 게 과연 문제일까? 그게 문제라면은요. 줄어들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자, 1년에 서울도 보통 한 2만 호에서 4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서울만. 네.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한 18만 호에서 30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100% 내 돈 주고 이 30만 호 아파트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대출 안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은 대출 받아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만 채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대출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지. 네. 그러면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갚을까요? 못 그것도 갚죠. 아니지. 예. 최소 30년. 요즘 이제 원리금 상환이니까 옛날에는 만기 일시 상환인데 요즘 원리금이잖아요. 30년. 최근에 50년 상품까지 나왔잖아요. 50년 동안 갖고 있는데 대출을 누가 상환을 하냐고. 50년 동안 천천히 갚는 거죠. 근데 새 아파트가 1년에 30만 원씩 나와.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안 늘어나.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신규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총량은 늘어난다. 그러면 정부는 어디에 관리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네. 그래도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안전자산이잖아요. 가계부채의 문제는 뭐냐면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또 DSR 규제, LTV 규제 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 안정성 소득을 봐서 대출을 해줘요. 그것도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LTV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5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어디냐면 진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이거나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돈이 부족해.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요.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써버려요. 그럼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DSR 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DSR 쉽게 풀어주면 안 되고요. 저는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네. 관리는 해야 되는 건 맞고 LTV, DSR 관리해야 되고요. 이런 위험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1금융권 대출이 안 나오니까 2금융권이나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책임도 못 지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PF 대출이죠. 지금 PF 대출이 작년에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미분양으로 또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PF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꽉 막혔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해야 될 사업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기가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해줘야죠.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한다고 연장을 안 해줘요. 금리는 2배로 올리고. 그럼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망하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문제도 지금 저는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PF가 문제가 되려면 이제 미분양이거든요. PF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작년에 2022년이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전국 미분양이 2만 1,000호 정도 됐습니다. 2만 1,000개. 2만 1,000주택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작년 12월이 6만 8,000호까지. 네. 거의 1년 만에 3.5배 정도 올랐고요. 올 1월, 2월이 7만 5천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공사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100% 자기 자본으로 짓지 않습니다. 땅을 사야 되죠. 땅은 브릿지 론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땅을 사죠. 건물을 지을 때는 또 PF 대출을, 프로젝트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계약금, 중도금 받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미분양이 생겨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모을 수가 없죠. 그러면 PF 대출해준 금융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사업을 담보로 PF 프로젝트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을 빌리게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리잖아요. PF는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담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금융사들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땡 처리하게 됩니다. 100억이면 50억이 그냥 팔아야 돼요. 그걸 누가 사냐고.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작년에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허리끈을 졸라매게 되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파산 나겠는데? 그러면 연장을 안 해주게 되고 신규 사업체에 대해서 PF를 안 해주게 되면서 멀쩡한 사업체들도 망가지게 되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네. 6월 통계를 보니까 6만 6천 호까지는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만 2천 호를 위험 수위라고 하거든요. 위험 수위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빨리 소진은 안 되더라고요. 네. 7만 5천 호에서 1월 7만 5천 호에서 6월 6만 6천 호까지는 줄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한 번에 뭔가 출렁대는 네.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또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다 지었는데도 못 파는 거예요. 그냥 미분양이 생기면은요, 건설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뭐, 프로모션 같은 거, 네. 뭐 다 지어지기 전에 어쨌든 그렇죠. 팔아야 옵션 되니까. 옵션 네. 공짜로 해주고 네. 정 안 되면 분양가 할인 또 하고 선물도 뭐 금 한 10돈씩 주고 네. 뭐 하잖아요. 차도 주고 막 차도 백도 주고 네. 수입차도 한 대 주고 네. 명품백 주고 어지간하면 소화가 됩니다. 또 3년 내에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요즘 분위기 좀 좋아졌잖아요. 청약시장 분위기 더 좋잖아요. 네, 다 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중공업 미분양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3% 5%씩 매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금융당국도 결국에는 가계부채를 무조건 정상적인 아파트에 대한 대출만 뭐 이런 규제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 고금리 대출 사금융으로 몰리는 분들이 첫 번째 문제 위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F 대출. 그러니까 정부는 미분양을 소진하는데 악성 미분양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정책은 뭐 당분간 안 나와도 좋은데 저는 미분양은 좀 빨리 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올 1월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워낙 급하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었고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이제 네네. 계약률이 낮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약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7월이었나요? 서울에 흑석자의 93만 명이 그렇죠. 네. 올렸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하셨어요? 했었죠. 저도 했는데. 네. 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3만 명이 몰렸는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 시장은 괜찮아요. 지금 청약 시장도. 지방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길을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만들어줘요.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돈 있는 분들,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어떤 혜택. 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 정부는 또는 지자체들은 뭐 취득세 할인이나 면제, 양도세 뭐 할인이나 면제 이런 패키지가 같이 나온다면 저는 지방 미분양을 좀 빨리 좀 80% 미분양이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 좀 좋아졌을 때 빨리 미분양을 좀 소진시키자. 그리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와서 오히려 가격을 급등하기보다는 지방의 퇴로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입장에서 이런 쪽에 좀 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게 결국에는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을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 정책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방이랑 서울 좀 양극화가 좀 뚜렷한데 네네. 그래도 서울의 뭐 분양 시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좀 분양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고민되죠. 면에서 이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서울 기준에서. 서울 분위기가 이게 사실 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하는 단지들도 의외로 요즘 완판 행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청량리 7구역 재개발, 버터캐슬 하이루체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상반기 가장 높은 200 몇 대 1이 경쟁률이 나왔고 최근에도 보면 뭐 레미안 라그란데도 그렇고 이문 1구역 재개발하는데도 성적이 좋게 나왔고 광명 뉴타운 4구역 재개발한 아파트도 분양가가 전용 84가 12억 7천 정도 나왔거든요. 광명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2억 7천이 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에 둔촌주공이 13억 되면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게 진짜 고분양가일까에 대해서 그럼 주변 시세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레미안 라그란데 잠깐 말씀드리면 한 전용 84 분양가가 10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작년 말에 휘경자이 뭐 할 때가 1억 저렴했어요. 휘경자이가 그 근처예요. 그러면 1억 올랐잖아요. 야, 분양가 1억 올랐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올랐냐면 주변 집값이 다 올랐어요. 8개월 만에.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분양가는요, 건설회사들이 물론 많이 올리고 싶지. 건설회사들은 막 올리고 싶은데 많이 올리게 되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요.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분양 받는 사람은 로또지만 건설사들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준.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분양가는 아닌데 저분양가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수준을 그 부동산 들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정도 수준을 딱 맞춥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분양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분양가는 언제 나오냐면 주변 시세 대비 한 20-30% 저렴하게 나오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있죠. 이런 거는 저분양가 나옵니다. 이런 건 로또예요. 7월이었나요? 그 용산에 국제 빌딩 업무지구에 아파트 하나 나왔거든요. 호반 서밋 에이디션이라고. 그게 분양가가 16억 몇 천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주변 시세가 전용 84로 환산 계산해 보면 한 25억 정도 하거든요. 25억짜리가 16억에 나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고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니까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가 해라. 하고 싶으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게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 분양가는 안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미 분양을 받았고 3년 후에 입주해야 되는데 주변 집값이 올라가다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내가 고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고 계속 올라가면 땡큐.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시장 분위기 좋아졌던 게 배경 중에 또 하나가 인건비,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지금 분양가가 제일 저렴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 분양가가 고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력이 되고 실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서울에 새 아파트 귀하잖아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나는 팔아야 돼. 뭐 전매 1년 걸리니까 1년 후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돈은 계약금 10%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라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주변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2-3년 정도 뭐 조정장이 가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받으면 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 10% 계약금 넣고 투자해서 분양가의 10%만 올라도 100% 수익률을 얻는 거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리스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금력이 10%만 되는 분들은 어설프게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